여기 한국은 선진국 기술을 단순히 모방만 할 뿐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잠수함 원자로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 라고 외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해군 잠수함 원자로 설계자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그레타 쇤펠트예요. 그때만 해도 잠수함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죠.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벽이라는 벽은 온통 원자로 설계도와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원자로가 아니라 바다 깊은 곳에서 잠수함을 움직이게 하는 특별한 원자로들이었어요. 몇 년 동안 프랑스 해군을 위해 그런 원자로들을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제 책상은 항상 서류들과 커피잔, 그리고 두꺼운 원자력 공학책들로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제가 설계를 도운 프랑스 잠수함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 중 하나였어요. 적어도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아시아 나라들은 우리만큼 좋은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유럽에서 하는 걸 따라하는 거야. 정말로 더 나은 걸 만드는 방법은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이 곧 저를 큰 곤란에 빠뜨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3월에 어느 비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남은 수프를 먹으며 잠수함 엔진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은 손가락들 같았어요. 아파트 안은 따뜻하고 안전했지만 조금 외롭기도 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중요한 일이 아니면 집으로 전화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전화기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깐 받지 말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쇤펠트 박사님이신가요? 정중한 목소리가 영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어디 출신인지 바로 알 수 없는 억양이었어요. 네, 그레타 쇤펠트입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김이라고 해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특별한 프로젝트를 도와주시기 위해 한국으로 모시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웃을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한테 뭘 원한다는 거죠? 한국 자동차나 휴대폰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잠수함이라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인가요? 궁금하긴 했지만 전문가답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물어봤어요.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어요. 스텔스 기술 전문가가 필요해요. 잠수함을 물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시는 분 말이에요. 이제 정말 놀랐어요. 잠수함용 원자로는 간단한 게 아니었거든요. 수년간의 연구와 엄청난 돈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예 만들 수도 없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걸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잘못 연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프랑스 군사 프로젝트에서 일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기밀을 공유할 수는 없어요. 쇤펠트 박사님, 저희는 프랑스 기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만의 기술이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게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흥미로운 뭔가를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제가 그들의 능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기술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전화로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 오시면 놀랄 만한 걸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순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해요. 이렇게 하면 국제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원자로가 됩니다. 손이 조금 떨리기 시작했어요. 20% 우라늄은 잠수함 원자로에 딱 맞는 농도였어요.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하면서도 무기를 만들기에는 위험하지 않은 정도였죠. 이 사람은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언제쯤 오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묻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능하시다면 다음 달이요. 항공료와 호텔비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2주 동안 머물면서 저희 연구를 보시고 나서 도와주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작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똑같은 벽들, 똑같은 서류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신나는 일을 해본 게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배워본 게 언제였을까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말했어요. 물론이죠. 제 전화번호예요.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잠수함과 한국과 원자로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이 첨단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제 생각을 계속 떠올렸어요. 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프랑스 엔지니어들도 생각해내지 못한 뭔가를 그들이 알아냈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일어나서 제 잠수함 설계도들을 보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이 설계들을 연구해왔어요. 좋은 설계들이었지만 과연 최고였을까요? 제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그 남자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 씨, 그레타 쇤펠트입니다. 한국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훌륭해요. 쇤펠트 박사님. 저희 나라가 아주 교육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제가 뭘 시작하려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한 달 후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을 거였어요. 그들이 만든 걸 직접 보게 될 거였어요.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잠수함에 대해,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창밖에서 비가 그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대되고 있었어요.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4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계속 창밖 아래 구름들을 바라보며 제가 뭘 시작하려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뱃속에서 나비들이 춤추는 것처럼 긴장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캐리어를 끌고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간판들은 제게는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한글로 써져 있었어요. 하나도 읽을 수 없어서 길 잃은 아이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출구 근처에 서서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빠른 한국말을 하며 제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마중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을 봤어요. 짙은 파란색 군복을 입은 남자가 제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짧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눈빛은 진지했지만 친근했어요. 지휘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걷고 있었어요. 가까이 왔을 때 재킷에 국방연구원이라고 적힌 작은 배지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쇤펠트 박사님이신가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허광희 대령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악수가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프랑스군 장교들에게서 봤던 것과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비밀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했어요. 비행은 편하셨나요? 검은색의 아주 공식적으로 보이는 차로 걸어갔어요. 공항에서 차를 몰고 나가면서 창밖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높고 현대적이었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넓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보였어요. 쇤펠트 박사님. 차를 몰면서 허 대령이 말했어요. 한국이 놀라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자리 옆에 있던 서류 가방에 손을 넣어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더 진행하기 전에 이걸 좀 봐주셨으면 해요.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열면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안에는 그림들과 숫자들로 가득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알고 있던 잠수함 원자로 설계도들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서 눈이 커졌어요. 이건 프랑스 설계를 베낀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뭔가였어요. 서류들에는 정확히 19.8%로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하는 소형 원자로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완벽했어요.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국제법을 어길 만큼 위험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서류에는 물속에서 전혀 소음을 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 계획도 나와 있었어요. 저희 분야에서는 이걸 스텔스 기술이라고 불러요. 잠수함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였어요. 이거 정말 뛰어나네요. 속삭였어요. 허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수년 동안 이걸 연구해왔어요. 저희 엔지니어들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동안 한국이 첨단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틀렸었어요. 이 설계들은 제가 프랑스에서 본 어떤 것만큼이나 훌륭했어요.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었고요. 이런 원자로를 만드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물어봤어요. 공부하고 실수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배웠어요. 세상 모든 곳의 과학자들처럼요. 한국 시골을 지나가면서 계속 그 서류들을 보고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새롭고 인상적인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낡은 과자처럼 부서지고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차를 몰고 거제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공기 중에서 바다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쇤펠트 박사님, 차를 세우면서 허 대령이 말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예요. 세계에서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이걸 본 적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건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허 대령이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아래로, 아래로, 계속 아래로 내려갔어요. 지하 4층까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대한 지하 공간에 있었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밝은 조명들이 곳곳에 걸려 있어서 지하 깊은 곳임에도 나처럼 환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방 중앙에 있었어요. 잠수함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잠수함이 아니라 제가 가까이서 본 것 중 가장 큰 잠수함이었어요. 금속 표면이 짙은 회색이고 유리처럼 매끄러워 보였어요. 옆면에는 도산 안창호라고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네. 허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가까이 걸어갔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잠수함 중간에 다른 부분과 다른 특별한 구역이 보였어요. 원자로실이었어요. 우라늄이 전력을 만들어서 이 거대한 기계가 바다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곳이었어요. 이 잠수함은 물속에서 몇 달 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허 대령이 설명했어요. 소음 없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보신 서류의 원자로 설계로 움직여요. 손으로 잠수함 옆면을 만져봤어요. 금속이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한국이 정말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었던 거예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완전히 틀렸었어요. 작은 상자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뚜껑을 열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기분이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허 대령이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잠수함과 원자로 설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얼마나 틀렸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첨단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정부는 이 정보로 제가 뭘 하기를 원할까요? 서구 기술을 단순히 따라 한 걸 보러 온다고 생각했었어요. 대신 잠수함과 원자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지하실에 있던 그 잠수함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갖 궁금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정말로 얼마나 조용할까? 그 놀라운 서류들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잘 작동할까? 아침을 먹고 나서 허 대령이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해군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뒷좌석에서 저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날카롭고 똑똑해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쇤펠트 박사님, 조유진 대위입니다. 허 대령이 말했어요. 저희 사이버 보안 전문가예요. 해커들과 스파이들로부터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어요. 조 대위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했어요. 악수가 강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자기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제도 지하 시설로 다시 차를 몰고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어요. 어제 조용했던 방이 이제는 활동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들이 숫자들과 차트들로 빛나고 있었어요. 기계들이 작동하는 소리로 공기가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잠수함을 시험해봅니다. 허 대령이 설명했어요. 물속에서 얼마나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볼 거예요. 저희는 이걸 스텔스 시험이라고 불러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원자력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잠수함 전문가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잠수함이 내려다 보이는 통제실로 걸어갔어요.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아래쪽에 거대한 회색 기계를 볼 수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남녀들이 그 위를 기어다니며 여러 부분들을 점검하고 케이블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허 대령이 헤드폰을 건네주었어요. 이걸 착용하세요. 시험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헤드폰을 귀에 끼웠어요.
바로 한국어와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숫자를 외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로켓 발사 전 카운트다운 같은 소리였어요. 원자로 시동 중이라는 목소리가 헤드폰을 통해 들렸어요. 아래쪽에서 잠수함 안의 불빛들이 켜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뛰어난 계획들로 설계된 원자로가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들이 에너지 수준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스텔스 시스템 작동이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보고했어요. 다음 2시간 동안 제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시험을 지켜봤어요. 잠수함이 지하 수로를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서 민감한 마이크들도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원자로는 제가 작업해본 어떤 프랑스 잠수함보다도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통제실에서 빨간 불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경보가 크게 삐삐 울리기 시작했어요. 조 대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 단말기로 뛰어갔어요. 손가락들이 아주 빠르게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무슨 일이에요? 허대령에게 물어봤어요. 얼굴이 심각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누군가 저희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려고 하고 있어요. 잠수함 정보를 훔치려고 해요. 조 대위가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걸 지켜봤어요. 숫자들과 글자들이 화면을 너무 빠르게 스쳐 지나가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눈이 먹이를 사냥하는 매처럼 집중되어 있었어요. 잠수함과 통제실 사이의 통신 연결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성공하면 저희 원자로 설계를 모두 훔칠 수 있어요.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누군가 한국 잠수함 비밀을 훔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시험 중에 더 많은 경보가 삐삐 울리기 시작했어요. 잠수함의 전력 수준을 보여주던 컴퓨터 화면들이 흔들리고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던 원자로가 이제 경고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이버 공격이 원자로 통제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령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어요. 원자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불안정해지면 아주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전력 수준이 위아래로 뛰는 걸 보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 대위는 여전히 컴퓨터에서 미친 듯이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명령어들과 코드들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방화벽을 만들고 있어요.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요. 대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쉔펠트 박사님, 여기서 원자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전력 출력을 안정시키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국에 올 때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배우기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구하는 걸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래쪽 잠수함과 자신들의 기술을 보호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한국 엔지니어들을 봤을 때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통제 패널에 앉아서 원자로 시스템 작업을 시작했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수년 동안 이런 패턴들을 읽는 법을 배워왔어요. 원자력 출력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명령어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제어봉 삽입 중, 외쳤어요. 전력 수준 안정화 중. 동시에 조 대위는 컴퓨터로 사이버 공격자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원자로의 물리적 세계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디지털 세계에서요. 잡았어요. 조 대위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공격을 막고 시스템을 보완했어요. 빨간 불들이 깜빡이기를 멈췄어요. 경보가 조용해졌어요. 잠수함의 전력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겼어요. 대령이 존경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쉔펠트 박사님. 저희 잠수함을 구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한국 시스템을 공격한 걸까요? 왜 잠수함 기술을 훔치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왜 프랑스에서 일하는 독일인 과학자인 제가 사이버 스파이들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걸 도와준 걸까요? 그날 통제실을 떠나면서 중요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 기술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 팀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비밀을 보호하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제가 지켜야 할 비밀들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 어쩌면 제 정보의 사람들까지도 아주 알고 싶어 할 비밀들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제가 뭘 시작한 건지 궁금했어요. 잠수함 시험은 놀라웠어요. 하지만 사이버 공격은 잠수함 기술의 세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내일 허 대령이 한국의 잠수함 능력을 더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프랑스 번호가 뜰 때마다 누군가 제 배를 쥐어짜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누가 전화하는지 알고 있었고 뭘 원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마르셀 르콩트는 프랑스 정보기관에서 저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제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잠수함에 대해 배우라고 저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라고 보낸 거였어요.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지 3일 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마르셀의 목소리는 항상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그레타, 보고서가 필요해. 한국 사람들이 정확히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전화기를 귀에서 멀리 들고 호텔 방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본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우리 프랑스 잠수함보다 더 발전된 걸 만들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에 대해 완전히 틀렸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복잡해요. 마르셀. 그들의 시스템을 연구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간은 우리에게 없어. 파리에서 지금 답을 원하고 있어. 전화가 올 때마다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마르셀은 단순히 기술 정보만 묻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잠수함 방어의 약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프랑스가 그 지식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을 알아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조 대위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막는 걸 도운 후, 허 대령과 함께 원자로를 안정시키는 일을 한 후에는 더 이상 프랑스 스파이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한국 팀의 일원 같은 기분이었어요. 낮에는 계속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잠수함 시스템을 계속해서 시험했어요. 시험할 때마다 그들의 설계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원자로는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스텔스 기술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오랜 친구로 물류를 도와주고 있던 펠릭스 오버만이 제가 괴로워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 때 커피를 들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어요. 그레타, 나쁜 생선을 먹은 사람 같은 얼굴이야. 뭐가 괴로운 거야? 펠릭스는 항상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척도 할 수 없었어요. 큰 곤란에 빠진 것 같아, 펠릭스. 정말 큰 곤란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떤 곤란? 마르셀과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제 감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첨단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왔어. 틀렸었어. 놀라운 걸 만들어냈어. 하지만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펠릭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농담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틀렸다는 걸 아는 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야.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날 저녁 허 대령이 부산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는 조용하고 따뜻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허 대령이 피곤해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없던 걱정 주름이 눈가에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쇤펠트 박사님, 중요한 걸 물어봐야겠어요. 단순히 기술 컨설턴트로 여기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신 건가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르셀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스파이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의 눈을 바라봤는데 예상하지 못한 걸 봤어요. 신뢰를 봤어요. 이 사람이 저를 믿고 있었어요. 사실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 잠수함 시험, 사이버 공격, 팀으로 일하는 것. 그 모든 일 후에도 여전히 저를 믿고 있었어요. 그 신뢰가 제가 지금까지 짊어진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허 대령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모든 걸 말했어요. 마르셀과 프랑스 정보기관에 대해서 말했어요. 한국 잠수함 기술을 스파이하라는 압박에 대해서 말했어요.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제가 말을 다 하고 나서 허 대령이 한참 조용히 있었어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외국 전문가들이 저희 시설을 방문할 때 그들의 정부가 종종 정보를 원하거든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빨리 말했어요. 당신들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애매한 보고서들만 써왔어요. 허 대령이 슬프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계속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프랑스에 대한 충성심과 한국과의 우정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할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이 수평선 위에 폭풍처럼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정부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호텔 방을 돌아다니며 잠수함과 나라들과 충성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를 가족처럼 환영해준 놀라운 한국 엔지니어들을 생각했어요. 자기 나라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자들과 싸우는 조 대위를 생각했어요. 세계 해군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저에게 믿고 맡긴 허 대령을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마르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화나 있었어요. 그레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는 한국 잠수함 능력에 대한 완전한 기술 보고서를 원해. 원자로 사양서, 스텔스 기술 세부 사항, 그리고 운영상의 한계점들을 원해. 모든 걸 원해. 깊게 숨을 쉬었어요. 마르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를 믿었어요. 제 도움을 원해서 기술을 보여준 거지 스파이 활동을 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한참 동안 전화가 조용했어요. 마르셀이 다시 말했을 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레타, 아주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어. 프랑스는 이 배신을 잊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더 이상 프랑스를 위해 일하지 않는 거네요. 전화를 끊자마자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 정부와의 다리를 태워버린 거였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 결정을 허 대령에게 말했을 때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다시는 프랑스 군사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없어요. 자기 나라보다 한국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국제정보망을 통해 소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잠수함 기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나라들은 사고 싶어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훔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은 내려져 있었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놀라운 기술을 보호하는 걸 도울 거였어요. 제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온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이 편견으로 시작되어서 확신으로 끝났어요. 그들의 기술을 판단하러 왔다가 그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머물게 되었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그레타 쇤펠트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위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